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앞을 보고 나란히 걸었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시진핑 오른쪽이 푸틴, 왼쪽이 김정은. 이런 북중러 모습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설에서 평화냐 전쟁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첫 소식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외국 정상들과 함께 걸어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옆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킵니다. 다른 정상들이 들러리처럼 보일 정도로 세 정상은 태난먼 성루까지 선두에서 함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칫거리인 두 지도자를 좌우로 대동한 시 주석은 전승절 80주년 기념연설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중국의 강인함을 과시하며 인류가 평화와 전쟁 또는 대화와 대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中华民族是不畏强暴、自立自强的伟大民族。 미국 패권에 맞서 중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반서방 정상들을 불러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작심 발언을 하는 자리였던 만큼 태난먼 광장 인근은 행사 전부터 종료까지 그야말로 진공 상태의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4만여 명이 참석한 초대형 행사였지만 사고나 실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열병식이 시작되기 3시간 30분 전인데요. 삼엄한 경계태세 속에 예행 연습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승절은 북중러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세 나라 모두 실익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북중러 정상들은 기념 촬영부터 오찬까지 열병식 모든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반미연대의 상징이 된 태난먼 성루로 이동하는 과정에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CNN은 독재자 3명이 중국 수도의 심장에서 활기차게 대화했다고 비꼬았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극진히 영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6개국 정상 중 의전서열 2위로, 푸틴 대통령은 1위로 시 주석과 만났습니다. 정상들의 기념 촬영에서도 시 주석 부부 양옆에는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섰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북중러 지도자들은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담소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태난먼 성루에서 시 주석 양옆에 선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반트럼프 연대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열병식에 이어진 리셉션 자리에서도 세 지도자는 함께했습니다. 주요 외신은 북중러 정상의 밀착을 서방에 대한 도전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 옆에 서서 서방에 도전하는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보도했고, 미국 CNN 방송은 독재자 3명이 중국 수도의 심장에서 활기차게 대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는 이번 열병식이 시 주석에게 중요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웃음꽃을 피우며 반미 성루에 오른 북중러 3국 정상의 모습이 북중러 대 한미일이란 신냉전 구도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태난먼 성루에서 반미 외교쇼가 연출됐다면 그 앞 광장에선 70분 동안 최첨단 무기쇼가 펼쳐졌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주한미군과 일본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까지 과시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붕이 열린 차에 올라 장병들이 도열한 도로를 천천히 이동하며 부대를 사열합니다. 동지们辛苦了. 이어 길고 두꺼운 원통형 발사관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린 채 태난먼 광장을 지나갑니다. 지구상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중국이 자랑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61입니다.
괌 킬러로 불리는 둥펑 26D와 주한미군 사드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도 등장했습니다. 바닷속에서 발사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쥐랑-3까지 선보이며 중국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핵 3축 체계를 과시했습니다. 중국이 보여주려는 것은 우리는 미국과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한 상황.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서 해저 드론과 조종사가 AI와 함께 수십 대 드론을 통제할 수 있는 2인승 스텔스 전투기 젠20S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중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있다는 시진핑 주석의 자신만만한 7분 연설이 끝난 뒤 70분간 이어진 최첨단 무기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에 보내는 경고장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북중러 만남에 신경 쓰지 않겠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열병식 생방송 도중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지원으로 중국이 승리했고 푸틴과 김정은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공조를 과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을 향해 중국이 외세 침략에 맞서 싸우던 시기 미국의 막대한 지원과 피를 잊지 마라고 지적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대중국 지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어 푸틴, 김정은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며 비꼬듯 남긴 이 말에도 반미 전선을 형성하는 새 지도자에 대한 견제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열병식이 열리기 직전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며 여유롭던 모습과 사뭇 달라진 반응입니다. China's having a massive military parade that President Putin and Kim Jong-un will be attending. Do you interpret that as a challenge to this? And are you concerned at all? Not at all. China needs us much more than we need them.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북중러의 협력이 군사적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이 상징을 넘어 실질 협력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응 카드를 꺼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경비가 삼엄했던 오늘 관중석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웅성거리는 소리도 포착됐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이 취재진의 촬영을 제지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한여애 기자가 현장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열병식 참석을 위한 검문이 시작됐습니다. 공항을 방불케 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 검사를 받고 나서야 겨우 행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통제로 텅 빈 도심과 달리 열병식 행사장에는 대기 시간조차 알 수 없게 줄이 이어졌고 여자 화장실 앞에는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보안 문제로 양산조차 반입이 금지되며 관중은 수건과 모자로 햇빛을 간신히 막았습니다. 결국 행사 중간 부축을 받으며 실려나간 시민도 나왔습니다. 열병식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은둔의 지도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형 스크린에 잡히자 지켜보던 관중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6개국 정상이 참석한 열병식인 만큼 행사 진행 중 통제도 삼엄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행사장 곳곳에 배치됐고 촬영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 취재진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숨막히는 보안과 통제, 무더위에도 열병식에 참석한 중국인들은 애국심에 불타는 모습이었습니다. 最期待的是那个就是空中飞机的那个巡游 8만 마리의 비둘기와 풍선 8만 개가天安门 광장 하늘 위로 올라가며 열병식이 끝날 때까지 숨막히는 긴장감과 중국인들의 자부심이 뒤섞인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열병식 참관 직전 김 위원장과 악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승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에서 내린 우원식 국회의장 부부가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사를 나눕니다. 펑리 위안 여사와 시 주석과 웃으며 악수를 나눈 뒤 다른 정상들과 함께 성루로 향합니다. 시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뒤편에서 이동하는 우원식 의장. 김 위원장과 같은 앞열에 앉았지만 거리는 꽤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선상 김 위원장과의 조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성루로 이동하면서 우원식 의장과 김 위원장이 인사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의장실은 우 의장이 주요국 정상들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기 직전 김 위원장과 악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장실은 두 사람 간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실향민 출신인 우 의장은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김 위원장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인연이 있습니다. 열병식 후 우 의장은 환영 리셉션 오찬에 참석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에게는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참석을 요청한 우 의장은 내일 중국 측 카운터파트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네, 이처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이 궁금합니다. 이번 방중 대표단으로 참석한 중국통 민주당 박정우 의원을 한번 연결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정입니다. 네, 먼저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그 당시 상황과 특별히 전달된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정상들 순서대로 올라가다가 막루에 올라가기 바로 전에 VIP 룸에서 대기를 했어요. 이때 여러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푸틴을 비롯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는데 수인사 정도만 나누고 그 상황이 바로 막루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 얘기는 못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기사로 전해드렸는데 우 의장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없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우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과 같이 잘 일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 먼저 푸틴 쪽에서는 우 의장한테 곧 러시아와 북한이 회담이 있는데 거의 전할 말이 없냐 이렇게 물어봐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러시아가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가교 역할까지 자처했는데 또 김 위원장 딸 주애도 깜짝 동행을 하면서 관심입니다. 열병식에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직접 보셨나요? 아니요, 김주애 양 나타나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이게 다자간 위견인데 김주애 양이 어떤 직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런데 와서 자리를 잡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것도 외교 관례상 맞지 않죠.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리셉션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북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우리 측과 소통의 기회는 있었나요? 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고요.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이징 일정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이번 방중 대표단으로 참석을 했던 중국통 민주당 박정은 의원이었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열병식 이후에 별도의 양자 회담도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에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갈아타는 등 양 정상은 각별한 우애도 과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선한빛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열병식이 끝나고 양자회담을 갖기 위해 함께 나옵니다. 회담장까지 타고 갈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인 아우루스 앞에서 서로에게 상석을 양보합니다.
김 위원장이 2년 전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이 함께 탔던 리무진으로 이번에도 이 차량 앞에서 우회를 과시한 겁니다. 두 사람은 양자회담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놓고 동맹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쿠르크스 탈환 작전에 북한군이 참전한 걸 놓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Прошу передать самые теплые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всему народу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김 위원장은 러시아는 형제라면서 뭐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형제적인 그런 의무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를 방문해달라고 초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이 중국에 앞서 러시아와 양자회담을 한 배경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염두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경우 지금처럼 지금 이 러시아가 우리를 케어할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김 위원장은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방북을 초청하며 외교의 다변화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MBN 뉴스 서남미입니다. 12살밖에 안 된 김정은의 딸 김주혜의 동행의 해석은 분분합니다. 엄마 리설주 대신에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김정은 후계자를 중국에 소개하려고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전에 김일성도 김정일을 중국에 데려간 것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징역에 정차한 특별 열차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리고 그 뒤에 딸 주혜가 살짝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 측 인사와 악수를 나누는 동안 바로 뒤에 서 있습니다. 당초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딸 주혜를 대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지만 과거에 그 중국 방문이나 해외 러시아 방문 때 리설주, 김여정의 경우는 동행한 그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리설주와 김여정은 같이 동행할 것으로. 첫 도착 장면부터 12살 된 딸 김주혜가 다자외교 무대에 포착된 겁니다. 세계 언론이라든가 그 세계 외교가에 자기의 그 존재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그 김주혜의 입지는 더 굳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김주혜가 나이가 어리고 공식 직함이 없어 변수는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착대는 보이지 않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북러 정상회담 현장에서 포착됐습니다. 김 부부장은 보라색 옷을 입고 샤넬백을 연상하는 가방을 든 채로 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이 차에 탑승하자 동승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곧바로 정치부 강용호 기자와 중국 전승절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앞서 전해드렸지만 박정우 의원을 연결했는데 김주혜가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우리 대표단이 참석했던 전승절이나 열병식 리셉션에는 딸 김주혜가 참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식적인 직함이 없다 보니까 각국 정상이 참석한 행사에 참여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이 북한 매체들에서도 이번 방중에 함께한 김주혜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었는데요. 추정해보자면 김 위원장의 중국 내 경제 시찰에 동행하거나 외교 현장을 간접 체험하는 행보를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시진핑 주석도 만나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의 공식 후계자,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김주혜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평가를 하면서도 당장 공식화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만약에 임박했다면 지금 아마 북한 언론이 일반적으로 당 지도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마 경애하는 자제분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썼을 텐데. 중국은 북한 정권의 유지, 존속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중국에게 김주혜가 후계자라는 모습을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 네, 김 위원장의 6년 만에 방중이자 다자외교 데뷔전에 함께했다는 점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떠오른 점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후계 구도 공식화를 위한 노동당 공식 직함을 달지 않았고 우상화를 위한 찬양 노래도 아직 없습니다. 과거 김정일이나 김정은처럼 공식 직함을 다는 순간이 김주혜의 후계 구도를 공식화하는 기점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관심을 끈 것이 우원식 의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는데 가교 역할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나? 이 푸틴 대통령의 의도나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전후 체제를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 기간엔 파병 등을 위해서 북한이 필요했지만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해선 경제 대국인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북한에 대한 입김이 커진 러시아가 남북 대화 재개를 원하는 이재명 정부의 상황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 건설적인 역할을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적대 국가를 선언한 만큼 당장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에 걸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러 관계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네, 중국 전승절 소식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에 일어난 가게의 가맹점주로 본사와의 갈등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하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가 골목으로 진입하고 곧이어 경찰관도 현장에 투입됩니다. 한 식당 앞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고 소방과 경찰이 돌아다니며 현장을 수습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가게에서 4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CPR 받으면서 나오신 분도 역시 저는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에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장소가 일어난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의 가맹점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3명은 본사 직원 1명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갈등을 범행 동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걸로 알려졌는데 A씨는 찾아온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한 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범죄자에게 잡히지 않는 도피처란 없습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망간 범죄자 49명이 오늘 무더기로 송환됐는데요. 수백억 원대 회삿돈 횡령부터 수조 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까지 범죄도 다양했습니다. 정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피의자들이 경찰들에게 연행된 채 공항 입국장으로 나옵니다. 삼엄한 경계 속에 곧바로 호송 차량에 탑승합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피의자들이 잡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는 모두 49명으로 이는 도피사범 송환 규모 중 역대 최대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범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에게 피해 입은 국민만 1,300여 명, 피해액은 600억 원이 넘습니다. 또 5조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부터 회삿돈 200억 원을 횡령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돌아오는 피의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에게 국내에서 내려진 수배 건수만 총 154건이었고 평균 도피 기간은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전세기까지 투입된 이번 대규모 송환 작전에는 경찰관과 의료진 등 130여 명이 동원됐고 공항에도 특공대 등 10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We are sending a strong message. Fugitives cannot escape the rule of law. The Philippines will not be a safe haven for criminals. 피의자들은 필리핀 도주 전 수사를 담당했던 전국 각지 경찰서로 바로 이송됐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네, 지금 강릉에서는 기름보다 물이 더 귀합니다.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차 수십 대가 매일 물을 실어 나르고 급기야 독도를 지키던 경비함까지 급수작전에 투입됐지만 저수지가 좀처럼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대형 경비함정이 항구로 천천히 들어옵니다. 해경이 보유한 함정 가운데 가장 큰 5,000톤급 독도를 수호하는 삼봉호입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이용해
동해에서 수돗물 600톤을 싣고 1시간을 달려 이곳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호스를 이용해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50대 분량, 내일까지 물을 공급하고 독도 수호 경비에 나섭니다. 해경에 배 600톤에서 작게는 300톤까지 물을 가져오면 여기서 홍대정수장까지는 한 13km,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어서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차 71대는 평창과 고성 등 정수된 물이 있는 곳까지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홍제 정수장에 하루 3,300여 톤을 채우지만 추락하는 저수유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대안은 오봉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것. 이건 육해공군이 맡았습니다. 저수지로 들어가는 배수로에 물을 쏟아붓는가 하면 대형 물총으로 물을 뿌려 넘기기도 합니다. 전국 군부대 물탱크 140대가 왕복 70km를 5번씩 오가며 하루 3,200톤을 채웁니다. 물탱크 등 차량 250대가 투입돼 물을 실어 나르고 있지만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만에 14% 선마저 붕괴됐습니다. 강릉시는 내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생수 12리터씩 배부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가뭄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해수 담수화 시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2천억 원을 들여 담수화 시설을 만들어 놓고 10년 넘게 가동조차 못하는 곳이 있는데요. 부산 기장의 해수 담수화 시설 얘기입니다. 매년 수억 원씩 유지비만 날리다 이제서야 공업용수 공급 시설로 방향을 틀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외벽은 녹슬었고 곳곳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마치 유령 건물을 연상케 합니다. 1954억 원을 들여 지난 2014년 완공한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하루 4만 5천 톤의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 5만여 가구에 공급하는 시설인데 11년째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 내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닐조차 뜯지 않은 제품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담수화 시설의 치수구가 고리 원전과 불과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방사능 물질 유출을 우려한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매년 7억 원의 유지비만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부산시는 해수가 아닌 인근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여가해 공업용수로 인근 산업단지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을 활용을 하면 기존의 생활용수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겠다.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국내 첫 해수 담수화 시설은 결국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됩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특검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7장짜리 공소장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직접 지시하는 등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도 담겼습니다. 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MBN이 확보한 김 여사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는 대가로 청탁을 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사이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드러난 공천 개입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게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같은 사실관계는 윤 의원이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 확정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 제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말씀드렸으니까 또 다 아시게 될 거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기소한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윤 전 대통령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와줘 고맙다며 직접 인사를 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는 필요한 게 있으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중계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해 김 여사와 통일교가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3월 김건희 여사는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당시 세계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에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한학자 총재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부탁을 받고 전화했다며 통일교의 현안은 전 씨와 상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도 통일교 측의 해당 통화를 언급하며 통일교의 은혜를 갚을 것이고 본인이 통일교를 책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윤 전 본부장은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윤핵관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당선에 통일교의 도움이 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같은 해 4월과 7월에도 전 씨를 만나 김 여사 선물용 샤넬백 2개와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습니다. 금품을 전달받은 김 여사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윤 전 본부장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2주 뒤에는 또다시 전 씨에게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습니다. 통일교 행사에 교육부 장관이 방문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목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전 씨는 김 여사가 큰 선물에 놀랐지만 별다른 말씀이 없다며 반응을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김 여사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고 목걸이와 가방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내란 특검팀 수사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여 차례에 걸쳐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적 필요성이 없어서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만큼 외환 사건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혜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승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최근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합참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 군사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사적 이익보다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해 합참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작전 지시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자위권 행사 요건 등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인 만큼 특검팀은 군사적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합참이 군사적 필요가 없는 작전이라고 판단한 만큼 김 전 장관에게 외환 유치나 일반 이적죄의 빌미가 되는 계엄 준비에 목적이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 역시 군사작전은 우리가 받을 타격과 상대에게 줄 타격을 비교하는 밸런싱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군사적 필요가 없다는 건 밸런싱 테스트 결과 이득 볼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론을 무시하고 김 전 장관이 수차례 무인기 작전을 요구하자 이 본부장은 기상이 안 좋다, 기체가 고장났다는 핑계를 대며 제동을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짓 보고까지 하면서 작전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무인기 작전이 10여 차례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많이 진행됐을 거라는 취지입니다. 무인기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특검팀은 조만간 김명수 합참 의장을 소환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군인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는 옥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거나 책임을 군에 돌리려 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120글자 분량의 옥중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처음입니다. 비상계엄에 동원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군인들과 관련해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어제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 소회와 함께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물으라며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인들은 비무장으로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상관의 명령에 따라 기동했을 뿐이라며 내란몰이가 정점에 치달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탄핵 심판 등에서 자신은 지시한 적이 없다거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전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변호인단은 이번 메시지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는 최근 군 지휘관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불리한 진술이 잇따르자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검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해 연이틀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육탄 방어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만남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압수수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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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 압수수색 규탄 피켓을 들고 국회 본청 복도에 앉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의 당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무도한 압수수색과 과잉 수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압수수색 무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 이어 규탄대회까지 연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망상에 기반한 선동을 사실로 꿰맞추기 위한 판타지 소설식 수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의 내란몰이가 아무런 근거 없는 빈 껍데기임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서 이제 터널의 끝을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내란 정당 몰이가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또 이번 무도한 압수수색이 이재명 정권의 목숨을 단축하는 시발점이 될 거라며 내란 정당몰이 종식일로 선포한다고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팀 고발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은 한층 더 요원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어디에 둘지 논란이 됐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번 주말 고위당정 협의회를 통해 최종 검찰개혁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연일 외쳐온 민주당은 신속한 개혁 의지를 재차 다짐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참으로 높습니다. 과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과 의견 충돌을 빚었던 중수청 관할 부처를 놓고 2시간 넘게 집중 토론을 벌인 끝에 행안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행안부에 두자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셨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총리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추후에 별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공청회와 입법청문회를 추가로 거친 뒤 오는 7일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또 산업 현장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중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는데요. 시공을 맡은 GS건설 대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문을 냈습니다. 경남 거제에선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선주사 감독관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창 작업 중이어야 할 아파트 건설 현장이 고요합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GS건설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아파트 공사장 15층에서 외벽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동료 작업자와 인근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56분쯤엔 건조 중인 선박에서 30대 브라질 국적의 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한화오션에서 인도될 해양플랜트 선박의 선주사에 소속된 시험설비 감독관입니다. 하중 작업을 측정하는 작업을 하다가 그 선미 플랫폼 쪽에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그 구부러지면서 사람이 매달린 거죠. 그래서 해상으로 추락을 했고. 노동부는 한화오션이 사망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 아닌 만큼 한화오션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미수입니다. 한때 골목 식당을 살리던 백종원 대표가 이젠 자신의 회사 더본코리아를 살려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죠. 끊이지 않는 구설로 흔들리던 더본코리아가 K소스 수출을 앞세워 재기를 노립니다. 무너진 신뢰와 주가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코스피 상장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백캠 품질 논란을 비롯해 원산지 표기 오류 등 잇따라 구설에 올랐습니다. 농약 분무기 사과 주스 논란은 이미지 타격은 물론 지자체에서 고발까지 당하며 파장이 컸습니다. 결국 올 상반기 영업손익은 적자를 기록했고 주가도 상장 첫날 6만 원대에서 2만 원 중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각종 악재 속에서 더본코리아는 K소스를 앞세운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용기에 QR코드를 붙여 조리법과 구매 정보를 제공하며 오는 2030년까지 해외 매출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 대표도 소스통을 짊어지고 직접 현장을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몇 번 해보니까 제가 가서 직접 해버리면 거기도 결정권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이 금방 이루어지고 결정도 빨리 이루어져서. 지난 6월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백 대표가 사재 100억 원을 출연하는 등 신뢰 회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상생위원회를 3번 했습니다. 카드로 월세를 하는 것들을 의사결정을 했고 실제로 도움되는 걸 계속 개발할 거고요. 오는 12월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일각에선 백 대표의 방송 복귀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영업 관련 유튜브 출연은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방송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본코리아가 K소스로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우리 주변엔 공공기관이 조금만 신경 써주면 훨씬 편해질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지금 공항 출국장이 얼마나 붐비는지, 내일 기름값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면 편하겠죠. 정부가 이런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개선에 나섭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해외 여행객의 큰 고민 중 하나는 공항에 언제까지 가느냐입니다. 출국 수속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엔 알 수 없기 때문 불안한 마음에 일찍 갔다가 한참을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무조건 한 3시간 전에는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하게. 몇 분 기다릴지 예측도 안 가가지고 밥을 먹어야 될지 화장실에 가야 될지.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공항 내 전광판으로만 안내되던 출국 예상 소요 시간을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여행 수요가 몰리는 추석 연휴 전 도입을 목표로 체크인부터 출국 심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은 공항 보안 검색대 가동 대수를 탄력적으로 늘린다거나 필요한 안내 인력을 혼잡 구간에 적절히 확대 배치하는 등. 기름값 안내도 달라집니다. 운전자라면 언제 기름을 넣는 게 경제적일지가 고민. 주유를 했는데 다음날 또 지나가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주유소 가격표에는 오늘 기름값만 표시됩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 주유소부터 순차적으로 내일 기름값도 표시됩니다. 정부는 또 기차에 탄 뒤에도 앱으로 자리를 바꿀 수 있고 미처 내지 못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편의점에서 낼 수 있게 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관세 영향에 영업이익이 줄고 있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본관 앞 현대차 노조 조합원 수천 명이 집결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루 약 4시간씩 일을 멈추는 방식인데 시간당 평균 375대의 차를 생산하는 울산 공장 기준으로 하루 약 1,500대의 생산 차질이 예상됩니다. 노조 파업은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소득 공백 없는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고 분명합니다. 공정문제, 정년연장. 사측은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 이른바 캐즘이 지속되고 미국 관세 영향으로 영업이익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모든 조건을 수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지난 2분기 현대차는 약 5년 만에 영업이익이 최대치로 하락했습니다. 현대차 측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교섭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경영 사정이든 뭐와 상관없이 요구하는 건 어떻게든 모두 의제로 올려서 통과시킬 수 있다. 거기에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 한국GM과 HD-현대조선 3사의 파업도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산업 현장에 도미노 파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세계 정상급 아트페어로 꼽히는 프리즈와 국내 최대 규모의 키아프가 동시에 열리는 미술축제가 시작했습니다. 최근 높아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 미술로도 이어졌을지 이상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빨강이 아닌 단풍색, 아궁이색과 흰 저고리색, 박소보의 색은 모두 자연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프리즈 서울 2025가 단색화 거장의 작품을 독보적인 화질의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TV로 보는 것과 실물 사이에 동일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다른 차이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고요. 뛰어난 색 표현을 통해 작가가 자연에서 담아낸 고유의 색감을 전하는데 서울에 이어 런던, 뉴욕 등으로 기술과 예술의 접점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반딧불처럼 스스로 아주 작은 입자들이 빛을 내거든요. 다양한 레인지의 노란색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가 구현하고 싶었던 의도대로 그 의도의 색을 만들 수 있다고. 올해 키아프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외국인 관람객의 방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Так как я очень люблю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кей-поп, драмы, фильмы, мне было интересно, как выглядит корейское искусство, поэтому я пришла на эту выставку Киев 2025. Мне кажется, здесь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особенно корейские художники. 한국 미술이 전체적으로 좀 불황이다, 침체다 했었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첫날 국제갤러리 제니올조의 작품이 약 5억 5천여만 원, 페이스 갤러리의 메리코스 작품이 3억 600여만 원에 판매된 가운데 조연아랑과 학구제도 각각 이배와 김한기 작품의 판매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한기와 하종현, 김병정 등 거장의 작품부터 고상우, 시오타 치하루, 김지훈 등 주목받는 작가들까지 국내외 갤러리 295개가 모인 미술축제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견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로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문화 3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었는데 이번에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하며 26년 만에 노사정 논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민주노총은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며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아침엔 선선했지만 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는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밤까지도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제주에는 최고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동해안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충남 북부 서해안에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이들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내일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은 낮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 춘천과 강릉은 27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 32도, 전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모레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